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군을 정리해서 당선인에게 이번 주에 보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떠도는 이름이 제가 들은 것만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들으셨어요? 현 저도 변호사님. 뭐 언론분나 여기저기 많이 들었는데 네. 저희들은 잘 모르죠.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또 가까우시니까 알겠죠. 가까운 사람이 더 모릅니다. 제가 들은 것만 쭉 정리할게요. 네. 그냥 이건 여러분 뭐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정치계에 도는 이름들. 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있고, 박용만 전 두산회장 이름, 뭐 최종경 네. 그 전 지식경제부 장관 이름도 돌고, 또 누가 있더라? 박지선. 네. 박주선 저 취임식 준비위원장, 또 김한길 위원장, 또 뭐 하여튼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다 이름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당내로 당내 인수위로 인사도 얘기해야 되는 그러는데.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님을 말씀 안 하시죠. 안철수 위원장. 어떻습니까? 일단 안철수 위원장 가능성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저는 뭐 일관되게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그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력을 국민들한테 검증받는 게 정치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뭐 초대 총리를 하셔서 한번 국정을 운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뭐 왈가왈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그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후보군이 나오는 게 하나는 이제 그 경제를 중시한다는 당선인의 하나 입장이 반영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인준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이제 협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찾아보면 민주당 출신이 그나마 낫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 이제 물망에 떠오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한쪽 언론에 나온 것은 우리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 있는 주요 인사, 그러니까 김기현, 권영세 등등의 또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김기현 원내대표 이름도 언론에서는 일부 이제 거론된 적도 돌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그 리포트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고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인준이니까 협치가 중요하니까 민주당도 반대하지 못할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에 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장제원 실장이 뭐 이제 좀 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민주당에선 보십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당내 인사는 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총리를 보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하는 협치가 될 텐데, 그렇다 보면 뭐 예를 들어 호남이든 민주당 인사든이 오히려 더 포커스에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명분상은 지금 뭐 김 교수님도 그렇고 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을 자꾸 밀어내리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제가 위에서 보기엔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좀 유력하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동 인수를 꾸리고 공동 정부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공동 정부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뭐 장관이나 부총리 정도 주고 공동 정부를 하기면 좀 이상하잖아요. 장관을 아무리 여러 명 주더라도 보통 우리가 공동 정부 하면 대통령 총리 정도는 해줘야 이제 공동정부를 할 수 있어서 명분상 단일화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일 유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견제하려고 하는,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 계신 분도 그렇고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아니시래요? 권성동 어쨌든 권성동 의원도 뭐 의원의 핵관 이야기하고 할 수 제 이야기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결이 다르다. 그리고 또 이제 네. 이유를 대는 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당내 들어와서 뭐 당대표 하라는데 이분 뭐 당대표 할 만큼 했고, 이제 선거 출마하라 그러는데 이분 뭐라 그랬냐면 나는 행정 경험 쌓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백지 신탁 얘기하는데요. 네. 백지 신탁은 처분하는 건 아니에요. 맡겨만 놓는 거거든요. 주식, 근데 이분 안랩 그동안 주식 별로 팔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탁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 이유들이 잘 합당한 이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정치인 안철수의 길을, 정치인 안철수로서 미래를 도모하는 거 이제 안철수 위원장 스스로의 저는
그 고민과 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네네.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를 저는 조언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그 이제 뭐 당선인의 저 측근으로 되시는 분들이 뭐 좀 출마를 저기 안철수 위원장의 총리까지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건 뭐 전혀 다른 결의 이제 제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분들도 안 위원장을 위해서라고 하시던데요. 저 인터뷰에 보면 다 안 위원장을 위해서라고 하시던데. 왜냐하면 그때 단일화 극적으로 성사됐을 때 그 선대위 차원에서 보면 단일화를 안 해도 된다는 부류가 있었고 맞아요. 단일화를 적극해야 된다는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결의 차이가 지금까지 아마 갈 겁니다. 여전히 안철수 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현 변호사님은 보신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 확인하죠. 김구식 교수님. 예. 그 지난주 또 말에 또 그 북한이 ICBM이라는 초대형 도발을 해서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하한가는 안보 공백을 윤석열 당선인의 그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탓을 했던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히려 윤 탓하다가 안보 공백을 임기 말에 자초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하한가로 해봤습니다. 안보 공백을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 하한가. 현근태 변호사님. 근데 저는 아마 오늘 뭐 모든 언론에 집중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 6시에 예정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자체가 일단 저는 상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른바 문윤 회동 상한가. 요 얘기부터 그럼 좀 풀어보죠.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상한가 줄만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역대 최고로 늦어지고 있고 한 번 또 예정돼 있다가 취소됐다잖아요. 예. 그 동안에 뭐 사면 문제, 인사 문제, 뭐 집무실 이전 문제, 뭐 지금 이제 추경까지 쭉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일단은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정권 인수인계 잘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안보에 공백이 없겠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만나서 의제 같은 거는 뭐 합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만남으로써 국민들은 아마 이제 정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두 분 사이 협의가 되겠구나 의사소통이 되겠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에 국민들이 좀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럴 것 같습니다. 만나시는 거를 뭐 왜 만나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만남 자체의 상한가는 분명한데 그렇죠, 김 교수님. 그렇죠. 회동 네. 자체 상한가는 분명한데 그냥 회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쟁점이 됐던 이슈들에 대해 어느 정도 뭔가 담판이 지어질 것이냐 결실이 맺어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 하나하나 좀 보죠. 우선 추경 문제가 막판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은 인수위에서 정부에다가 조속히 2차 추경안을 좀 준비해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걸었던 그 소상공인한테 50조 원 네네. 푸는 거 그거를 좀 빨리 풀고 싶다. 그러니까 5월 10일 전에 이 정부에서 좀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한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난감하다. 추경 지금 어렵다. 이런 입장. 이거를 문 대통령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김근식 교수님. 그러니까 오늘 저녁 만찬으로 잡힌 점이 저는 조금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요. 네. 또 유영민 비서실장이 뭐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그냥 단순한 만남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상당히 깊은 이야기는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윤석열 당선인은 저녁에 편하게 네. 정말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아마 의지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본래 약주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편안하게 격의 없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호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야기되는 신구 권력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서로 논의를 해서 의견 차이를 좁혀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금방 말씀 추경안도 있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쪽과 또 부탁드리는 쪽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걸 경청하고 또 수용하는 쪽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좋은 생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티타임보다 오찬보다 그럼요. 저녁 만찬. 예, 이거 예. 완전히 두 분 다르다. 성격상 만찬하면서 또 막걸리라도 한 잔씩 드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는 키를 대통령이 쥐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에서 편성을 해서 국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여야 입장에서는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여야에서
기재부가 만들어 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결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거 결실이 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섞어 봅니다.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추경 문제는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동안 계속 하자고 했던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도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기재부에서 반대했던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홍남기 부총리를 뭐 탄핵 해임하자는 얘기까지 당에서 나왔을 정도니까 결국은 아마 이게 뭐 여야가 지금 공수가 바뀐 건 있지만 이제 재원 마련이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예산을 다 깎아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국채를 발행할 건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다 뭐 삭감해서 재정한다 그러면 그건 또 뭐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고 결국은 이제 국채 발행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아마 좀 딜레마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당장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해임까지 나왔었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그 전에 여당에서 요구할 때도 안 됐는데 갑자기 당선인이 요구해서 된다 그러면 정부 그 동안의 여당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요구할 때는 안 해주는데 갑자기 아하. 당선인 요구하면 해줍니까?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아. 그러니까 어쨌든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취임 저는 전에 쉽진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는 봅니다. 근데 당 2월 달에 입장에서는 한번 1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금액이 이제 깎고 깎여서 얼마 안 됐죠. 어쨌든 예. 저는 추경을 한 근데 이제 한 전례가 가지는 있어서 저는 이런 거 가능할 수 봐요. 있다고 이제 봐요. 한 번만 만날 필요는 없다. 여러 번 만날 수도 있는데 이번도 얘기 들려나오는 얘기 보면 네. 유영민 비서실장과 뭐 장제원 비서실장이 좀 가까운 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됐다는 거잖아요. 네. 두 분 중심으로 뭐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추가적인 뭐 어떤 논의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뭐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물꼬를 터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만남으로 뭐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지방선거 전에 돈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세요, 민주당? 아니 근데 그거는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추경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저희들이 네. 뭐 반대한다. 이거는 명분도 안 되고 명분이 안 되죠. 또 속으로는 생각해도. 소상공인들이나 저희들이 했던 것도 예. 예의도 아닙니다. 그분들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그런 보니까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할 명분은 그럼요.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추경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서로 잘 나눠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진짜 이 긴박한 이 생계 문제, 그 손실 보상의 문제를 좀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주시면 기재부만 정리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고,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지난 2월달에 1차 추경을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기재부에서도 그걸 불가하다고 끝까지 저는 우길 수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1분만 얘기하고 다음 키워드로 갈 텐데요. MB 사면 이건 어떻게 될 걸로 두 분은 보세요?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네. 그래서 YSDJ 이제 정권 교체기에는 두 분 사이에 이제 오랫동안의 정치적인 신뢰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DJ로서는 전두환 노태우한테 사실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던 정치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면을 요청할 만한 정당한 그 정치적 명분이 있었고 YS도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결자이지 않아서 풀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MB의 사면을 건의하고, 그러면 MB 사면 건의하면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김경수 사면까지 같이 할 거냐, 이런 식의 계속 거기서 번져나가는 정치적인 또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이 불명예를 좀 씻기 위해서 임기 끝날 때 좀 이걸 완전히 좀 국민 통합차에서 정리하자는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인은 가서 문 대통령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자기 입장을 밝혀서 도움을 요청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그다음 결정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경우가 좀 다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말씀처럼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사면한다 그러면 마치 무슨 이걸 거래하는 셈이 되고 이래서 사실은 사면이라는 건 어찌 보면 약간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맞아요. 있는데 이게 이미 다 언론에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격이 불가능해져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뭐 딜 아니면 뒷거래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고, 또 여론도 보니까 반대 의견이 높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기는 쉽지 않은 쉽지 상황 않다.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요구하고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결단하시는 문제인데,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건 더 이상 국민통합청에서 해소해 줘야 된다, 이런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그냥 MB만 사면하는 걸로 끝내면 저는 가장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전격이란 말이 나오려면 근데 하여튼 2번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MB만 사면하면 전격이 되죠. 김경수까지 팩트를 안 내면. 뉴스닥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근식 교수 골라오신 하한가로 좀 가볼게요. 예.
윤석열 탓하다 안보 공백 자초한 문재인 이렇게 골라오셨어요.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한다고 당선인이 발표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거의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두 분의 해동에 이제 건립들이 됐었던 건데 그때 우리 문 대통령이 반대했던 이유가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용산으로 가면 이전 과정에서 안보에 공백이 있고 특히 청와대 이 위기관리센터 지하 벙커 같은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북한 김정은의 이제 이 화성 17형 이 도발을 보면 지하 벙커가 있다고 그래서 지하 벙커를 사용한다고 해서 안보가 챙겨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용산 국방부 지하청사로 간다고 해서 안보가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안보 책임자로서 어떻게 잘 단호하게 튼튼하게 안보를 챙겨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보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지금 사실은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게 교수님이 굉장히 평소에 영특하신데 이 논리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좀 이해는 안 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럼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쏘라고 한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성립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 지금 용산 이전과 미사일이 어떻게 관련되냐. 오히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 때문에 청와대 이전에 용산 이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왜냐하면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동안 그래 왔는데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걸 국방부를 옮기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논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평소 야당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제 안보 문제, 미사일 쏘는 문제 다 이제 문재인 정부 탓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이제 용산 이전에 대한 뭐 당위성이라든지 명무성 이렇게 오히려 약해진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야 문제 없다. 그리고 현 대통령이나 뭐 당선인이나 서로 탓할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CM 발사가 북한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서두르는 이전은 안 된다 쪽의 논리를 더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라는 게 현 변호사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반박을 해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의 이 ICBM 발사는 금년 들어서 12번째인데 그들의 스케줄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해 2021년에 8차 당대회에서 이미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해 놨어요. 그 과업들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초대형 핵무기의 개발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 당선인이 용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빈틈을 노리고 쐈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건 적반하장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는 뭐냐면 아니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를 쓰지 않고 용산으로 옮긴다는 게 안보 공백의 우려가 있다. 또 옮기는 게 공백의 우려가 있다는데 가장 중요한 5월 9일 자정까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은 당선인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용산에 지금 집무실 이전을 시작도 안 했어요. 예비비 승인 안 해주는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공사도 시작도 안 했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보 공백 운운하면서 예비비를 승인 안 해준 건데 5월 9일 자정까지 문 대통령이 안보를 책임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와중에서 보면 2018년에 이 평창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기대했지만 결국 대통령 임기 말에 안보는 다시 2018년 이전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안보 공백을 당선인한테 탓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좀 성찰할 때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 교수님 굉장히 이게 굉장히 하신데 왜냐하면 ICBM 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ICBM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ICBM이나 핵실험이 모라토리움의 기준인데 그거에 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용산 이전하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설마. 북한은 그게 관심 없어요. 정권 교체기. 그다음에 미국이 어찌 보면 약간 유럽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한반도에 관심이 없다. 그 두 개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용산 이전하고 지금 저 북한의 IBM 쏘는 거하고 연결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 용산을 이전한다고 해서 안보 공백 생긴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야기가 커질 것 같아서 두 분 괜찮으시면 끝나고 나서 댓글쇼 한 5분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두 분 뭐 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보자고 남았으니까 두 분 이런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아까 국무총리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진짜로 안철수 위원장이 제일 유력한 건지 진짜인지 아니면 아까 약간 방송용 멘트셨던 건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진짜로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아니 뭐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정치라는 건 명분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처럼 공동 정부인데 뭐 부총리 장관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상징적으로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다른 분들 예를 들어 과거에 민주당에 있던 분들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어찌 보면 민주당하고 그렇게 관계가 꼭 원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박주선, 김한길 이런 그렇죠. 분들. 왜냐하면 뭐 민주당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또 민주당 분들이 또 저분 때문에 우리가 뭐 추인해줘야 되겠다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위원장은 인준해 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저도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게 크게 다른 게 아니어서 제가 보기엔 아까 뭐 두세 가지 얘기 들었던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안철수 인수위 꾸릴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안철수 쪽은 이제 3분의 1 지분을 가져간 건데 8명인데 오히려 안철수 쪽에는 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네. 들어가기 더 쉽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있던 사람들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안철수 후보 쪽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사람도 우회해서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네. 어쩌면 안철수 위원장한테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를 하는 것 같은데 아하. 그런 만큼 어찌 보면 힘이 실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또 총리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게 아닌가. 결국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는 순수하게 그냥 밖에서 보는 뇌피셜입니다. 순수하게. 김기식 교수님 바람 말고 예. 희망 말고 그냥 분위기는 실제로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단일화 논의 자체에 대한 그 갈래가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없어도 이긴다. 안철수가 꼭 필요하다. 이 갈래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그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하.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 당선인의 결정할 몫이고 저는 끝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단일화를 결렬 선언하고 후보가 지방 갔을 때도 네네.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 다른 분 핵관 다른 분이 안철수 반대라는 거랑 결이 다른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래서 전 정치는 항상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네. 폴립해서 10년을 하면서 지금까지 속세적으로 세속적으로 선거하지 못했던 건 명분을 저는 중요시하기 맞아요. 때문에 계속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저는 윤 당선인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의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에 사실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차기 윤석열 정부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또 보관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정치는 명분이고 원칙이라는 걸 생각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안철수 대표한테 저도 처음에는 초기에 당대표를 하시고 경기지사를 나가서 정치력을 확인해서 자기의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라 조언을 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달라진 게 당대표 선거는 내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지사 하려면 현실적으로 4월 1일까지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해야 돼요. 아 이사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사를 안 가도 주소는 바꿔놔야 돼. 주소라도. 예. 그 3일밖에 안 60일 남았잖아요. 예. 그런 걸 제가 이것저것 고민해 보면 일단 그 두 가지 대안은 좀 이제 시기적으로 좀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냥 예전에 총리했었던 노무현 정부 총리했었던 한덕수 총리가 또 되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한씨 아마 청주 한씨 집안이 뭐 총리는 되는 그게 그렇게 누구 되면 있지 진짜 한명수, 네, 그럼요. 한덕수 또 있는데. 또 있어 한 명 더 네. 있어. 한 씨가 진짜 네, 많네요. 맞아요. 한 씨가 되시는 게 아닌가. 청주한 씨가 그런 생각. 그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주말 사이에 갑자기 송영길 전 대표 이름이 급부상했어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재미삼아 던진 얘기인가? 송영길 대표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래나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보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위기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아시겠지만 인천시장 하셨고 인천에서 5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 큰 정치를 하려면 그 전에 뭐 경기도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뭔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명분은 좀 약하긴 해요. 인천에서 오래 계셔서. 근데 지금 서울시에 뭐 아침에 저도 뭐 박주민 의원 인터뷰 들었고 네. 지난주에인가도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도 본 적이 있는데 네. 본인도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예, 있는 당일 것 배정 같아요. 저도 있는 것 내려놨잖아요. 같아요. 그리고 내려왔기 일단 때문에 지역위원장을 내려놨다는 예, 거. 그러니까 아마 여론조사도 돌려보는 것 같고 아마 여론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송영길, 박주민 의원 붙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386 때 그 다음 세대 교체 명분도 있고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나갔을 때도 제가 도와준 게 세대 교체를 좀 세게 밀어라. 세게 나가자. 우리 당에서 386을 어찌 보면 그냥 물러나진 않으니까 어쨌든 힘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그거 좀 주도권을 잡아봐라 했는데 그 세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끝나고 나서 저도 좀 뭐라 했는데 이번에도 좀 만약에 서울시장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당내의 386 구도와 그 다음이잖아요. 70년대 이제 90년대 학번이니까 그 안에 이제 어찌 보면 대립이 되는 거고 이게 어찌 보면 다음 총선에서의 그 구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이 저는 우리 당이 산다고 보는데 그런 구도를 저는 만들어주기 바라고 그럼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어쨌든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음에 뭘 할 건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은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뭐 장관이라든지 총리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죠. 도전해볼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이 지역구에 계양 지역구에 뭐 이재명 지금 고문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 송영길 대표가 시장 나가고 그렇죠. 이재명 고문이 그런 재보고를 나간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 좀 빠르긴 그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당대표는 8월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6월에 이제 재보고를 나가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흐름이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입장이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정치 수순으로는 서울시장 도전도 열려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를 누가 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의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고문이 전화했다면서요. 송영길 대표한테 직접.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했대요. 아니, 보도가 그래요. 보도가. 그 저기 송영길 대표 서울시장 차출을 주장하는 그 SNS에 이재명 지사가 좋아요는 누르는 건 맞고. 그럼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맡아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송영길 대표를 좀 정치적으로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주민 의원도 이제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고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정치의 명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박주민 정도의 그 차세대 지도자 군에 있는 사람이면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고 후보로 선출돼도 저는 그래서 오세훈 후보한테 이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더라도 명분 있는 길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저처럼 저는 계속 지는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셔도 돼요. 아니, 그래도 계속 옳은 길을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당에서 오세훈 시장이 너무 세니까 아무도 눈치 보고 안 나간다 할 때 나는 배지 버리고 가겠다. 그리고 당이 요청한다면 내가 그 당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고 오겠다고 하는 게 박주민한테 개인적으로 나는데 그 정도 결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뭐 제가 그 양반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송영길하고 박주민이 붙으면 볼만한 싸움은 되는데 근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만약 그런 구도가 돼서 경선이 치열하게 붙어버리면 송영길 대 박주민 그렇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고 박주민 대표가 과연 그런 명분에 입각한 자기 결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되고 그러나 그 누가 와도 오세훈 시장한테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은 싸움이다. 왜냐하면 제가 오세훈 시장을 열심히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김근식 교수님이 붙어서 도와주시면은 좀 뭐. 저는 안 돼도 그 사람은 됩니다. 서울이 뭐 지금 쉽지 않은 건 맞죠. 부동산 민심에도 이번 드러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세훈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경쟁자가 없고 근데 만약에 송영길 대 박주민 구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386과 뭐 다음 세대 어떤 세대 교체 이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경선이 흥행도 될 수 있어요. 흥행도 될 수 그렇죠. 있고. 그러면 이제 모른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당 입장에선 경선이 치열한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구도가 잡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나온다고 하면 세게 붙을 거 없잖아요, 지금. 거기는. 근데 민주당에서 흥행이 막 붙고 이러면은 사실 24만 표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진 곳이 서울인데 모른다는 거죠. 24만 표 정도면. 그 만약에 경선이 뜨겁고 관심이 가면 그리고 관심이 가는 만큼 지지율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오세훈 시장은 제가 보기에 도전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현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기도 뭐 1년밖에 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경선이 뜨거우면 민주당한테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길 후보론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송영길 차출론이 나오면 아마 송영길 후보 정도를 하려면 경선을 세게 붙는 걸 전제로 하면 송영길 대표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정치라는 게 명분도 중요하지만 또 현실적인 고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경선을 세게 붙어서 그야말로 극적으로 이긴다 하면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아는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과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친노 친문 이미지 때문에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내놨는데 그
그 이미지의 가장 또 극적인 상징처럼 돼 있는 의원이 박주민 의원이기 때문에 그게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 상황일 겁니다. 딜레마상.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거기 변수로 그게 하나 사실 작용하지 우리로서는 않아요? 제일 그게 위협적이죠. 지난주에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경기지사냐 서울시장이냐 결정 못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지사 쪽에 관심이 더 많아요. 관심은 더 많은 거 저도 아는데. 서울시장은 일단 말씀하는 것처럼 현역이 일단 버티고 있고 네. 여론도 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정치인은 사실은 도전할 때 가능성 보고 도전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경기지사 쪽을 순순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선을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이분이. 그러니까 아마 그냥 받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안민석, 뭐 조정식, 그다음에 염태영은 전 시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경선 받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누가 되느냐? 아니,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입당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단일화 구도를 할 거예요. 민주당 먼저 정하고 1대1로 단일화 하겠다. 이 구도로 가겠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선택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밖에 있는 분은 그게 장점이에요. 거기 정하고 그럼 나중에 단일화 하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5대 5니까 당내 들어가면 그냥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머릿속에서 그걸 고민하고 그렇죠. 다른 분 고민도 중요하고 우리 현 변호사 정치적 장도 좀 고민해주세요. 아니 저보다 교수님이 더 고민이죠. 저는 아침에 오면서요 이 주제를 정하는 거 보고 용산 이전하고 ICBM하고 뭐 같이 연결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우가 바뀐 거잖아요. 바뀐 걸 연결하는 거 보고 이분이 그래도 안보 전문가, 북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북한 전문가면 현 정부에서 북한 문제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핵 문제, 뭐 ICBM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대안을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제시를 하시려나 좀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김근식 교수님 아까 자꾸 지는 길로만 난 가게 된다. 명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셨는데 이제 정말로 이기는 길로 반드시 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참 좋은 분이거든요. 대단한 학자고. 뭐 이렇게 또까지 추워주시고. 현 변호사님 마찬가지예요. 정말 합리적이고 현 변호사님도 이성적으로. 이번에 좋은 정치적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승리의 길로 두 분 다 가셨으면 하는. 저는 이게 오랫동안 패널하신 분들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또 좋은 분 아니면 패널로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두 분이고 당에서 굉장히 귀한 인재들이라는 걸 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두 분과 함께한 가끔 이게 시간 있으신 날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10분씩 좋네요, 요거. 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